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김영수의 더 인터뷰 목요일 4부는요. 3명의 정치 꾼들을 모셨습니다. 지금 국회를 뜨겁게 달구는 정치권 이슈들을 풀어보겠습니다. 국회 썰차 용희로 출범합니다. 용힐호, 용 김용남 전 의원, 1 김준일 시사평론가, 호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쟁쟁한 분들 모셨습니다. 정치권 이슈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첫 뉴스로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계화면에 잡힌 정상들의 대화가 노출이 됐는데 그 대화가 정말 가관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통역사가 중국어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생명공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래 살수록 더 젊어지고 심지어 불멸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도 이번 세기 안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세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그 막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최고의 목적이 오래 사는 거죠. 그래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돼. 그리고 사실은 뭐 포브스 같은 잡지에서 세계 부자 랭킹을 발표하죠. 네. 그래서 요새는 뭐 일론 머스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푸틴 대통령이 1등이다. 그래요? 뭐 그런 썰도 있고 사실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네. 왜냐면 거의 나라가 자기 거인 수준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8, 90 살고 죽는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렇군요. 진시황이 불로초 찾는 것처럼 그게 최대 목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정상들이 보통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하나 되게 궁금한 분들 많았는데 이번에 바로 노출이 됐습니다. 자, 김준일 시사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트롱맨들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얘기 맞습니다. 많이 나왔잖아요. 푸틴도 부러워하고 시진핑도 부러워하고 그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쟤들은 종신인데 나는 왜 8년밖에 못해 이런 억울함을 사석에서 얘기하고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은 방금 얘기하셨지만은 시진핑은 지금 황제다 사실은 사면임을 최근에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황제라고 보면은 이거는 진짜 영원히 살고 싶은 진시황의 욕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푸틴은 52년생 그리고 시진핑이 53년생이니까 72세, 73세 대략 뭐 이 정도예요. 그렇군요. 젊은 편이에요 사실은. 트럼프는 4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0을 곧 앞둔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 생명공학을 연장할지 이게 좀 관심인 것 같은데 사실 생명공학의 최고는 미국이거든요. 미국하고 아마 조만간 협조를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생명공학을 위해서. 생명공학을 위해서. 네. 자, 강찬호 논설위원께서는요. 원래 북한에요.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모르셨어요? 유명한 건데 김일성 때부터 우리 경애하는 수령님 영원히 살 수 있게 만수무강하게 북한 최고의 의학자 뭐 생명과학자 해가지고 아예 정암산, 안청산, 기초과학원 이렇게 3가지 연구소로 아주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절별로 우리 김씨 왕조에 가장 적합한 음식, 별장 온도 조절, 체질에 맞는 물고기, 육류, 채소, 술, 향료 이런 거 비린내 제거 방법까지 그리고 피워도 건강에 해롭지 않은 담배를 연구하는 등 이게 정말 아마 생명과학의 신기원을 열 수 있는 이러한 그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다 장수하지는 못했잖아요. 아니요, 김일성은 장수한 편이죠. 특히 그 나이 때 82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김일성은 장수를 했죠. 그런데 그 아들부터가 좀 그렇죠. 42년생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42년생이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 같은 분도 쟁정하고요. 그렇네요. 하여간 그런데 이제 일찍 좀 그 연배에서 이제 일찍 사망했고 지금 가장 큰 위험한 게 이제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지금 김주에 너무나 그 어린 딸을 국제사회까지 대비시켰다는 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지금 누가 봐도 지금 0.15톤에 달하는 거구 그리고 그 거구가 달고 있을 수많은 성인병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 것인데 어쨌든 저는 세 독재자 모두 그야말로 영원토록 본인의 권력과 본인의 생물학적 생명이 모두 영원토록 할 수 있게 최고의 하여간 지금 생명과학 연구소를 다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러시아, 중국도 비밀리에 운영될 수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푸틴도 그런 게 있고요.
당연히 저 중국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심지어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 화장실에서 보는 거 그거를 따로 지금 특수 요강에다가 해서 절대 같은 우방국이라는 중국 러시아도 띄지 않게 지금 김정은이 특수 보관하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아주 화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만수무강 연구소는 좀 실력을 못 믿겠는데 그렇죠. 결과물들이 별로 좀 결정적인 이거라고 봐요. 만수무강 연구소는 아무리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기술을 제공을 해도 지금 보니까 이 저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술 담배 너무 좋아하고 또 여자도 지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아무리 의학적인 기술을 동원해도 본인 습관부터 고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술, 담배를 하면 건강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평가 잘 들었고요. 바로 국내 정치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법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놓고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충돌했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추나대전 예고됐었는데 바로 열어봤더니 추나대전이 일어나더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명불허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사실은 충격이었죠. 6선의 국회의장급 상임위원장. 근데 거기에 맞불 작전을 놓은 게 5선의 그 국민의힘 나경원 간사라서 야 볼만하겠다. 그런데 두 일종의 장수 말고 또 참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하고 박은정 의원은 구원이 깊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박은정 의원이 검사할 때 서부지검에 그 근무할 때 그때 나경원 의원의 부군인 김재호 판사가 서부지법의 부장판사로 있을 때 이른바 뭐 기소 청탁을 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그건 뭐 사실 여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 정치권에 데뷔하기 전부터 구원이 깊은 사람들이 같은 상임에 배정이 되면서 추나대전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뭐랄까요 분쟁의 소지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더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쟁의 소지가 아주 많은 그래요. 아마 국회에서 생산되는 뉴스가 만약에 100건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6, 70건은 법사위에서 생산될 것 같아요. 이성윤 의원에게 한 소리였나요? 그렇죠.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했네요. 그렇죠.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물론 저는 나경원 의원이 뭐 또 그렇게 초선 가만히 있어 이거 물론 좋은 발언 아니죠. 물론 이제 그것에서 충분히 이제 왜 그렇게 지금 이제 뭐 논쟁하다 갑자기 왜 나이나 연공 따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저는 살펴보면 상당 부분은 민주당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었고 나경원 의원이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당도 여당도 모두 간사를 가져야 돼요. 교섭단체는 국회법에 따라서 간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두는 것이야말로 정당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민주당이 나경원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마음에 안 드니까 간사 우리 인정 못하고 안 주겠다. 그거를 더군다나 위원장이 어떤 형식적인 권력이거든요. 그런 것은 간사에 관련된 권력.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의 자율권이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형식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야당의 실질적인 그런 걸 막았기 때문에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의 그 항의는 저는 정당했고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보면은 두 사람 다 윈윈이죠. 그러니까 뭐 이 추나대전 윈윈일 수 있다. 정략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 그게 바람직한 거하고는 반대로 그러니까 왜 여기에 위원장으로 오고 왜 간사로 왔겠냐 이분들이 그럼 결국은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가장 언론 노출 존재감을 좀 많이 드러내고 특히 이제 당원들이 지금 점점점 그 선출권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당원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잘 싸우는 사람 이런 거를 하면은 일종의 적대적 공생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근데 이제 뭐 언론에서 이런 표현도 많이 도합 11선의 품격 뭐 이런 이제 6선 5선 합치면 11선인데 이게 이런 문제로 이렇게 싸우는 게 맞느냐. 뭐 싸우는 건 저도 예고된 거고 그런데 조금 진짜 생산적으로 좀 싸웠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 강찬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간사 선출은 어쨌든 관례적으로 이 당에서
추천하는 당에서 하면 박수로 통과됐는데 이거를 간사 선임하는 거를 그날 바로 뺐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 안 할 건가요? 그러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받아서 이해충돌이라고 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그동안 법사위에 있었어요. 예전부터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뭐 윤한홍 의원, 장제원 의원, 박주민 의원 예전에 수사 받을 때도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된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참 법안으로 좀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과거에도 재판받던 의원들이 다 법사위에 있었네요. 대표적으로 이제 박범계 의원의 경우가 바로 같은 나경원 의원하고 같은 케이스 같은 저 맥락의 그래요? 재판이에요. 그때 그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인해서 박범계 의원은 뭐 보좌관 국민의힘 보좌관 쪽 폭행 이런 걸로 걸려 있는데 그래서 재판 받고 있는 도중에 법사위원은 물론이고 법사위 간사까지 지금 바로 문제의 간사제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는 당신 재판 받고 있는데 이해 충돌을 하다가 박범계 케이스들이 되니까 이제 그거는 빼고 뭐가 그래서 내란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내란이 확정된 것도 없고 그럼 내란 갖고 문제 삼으면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법사위 의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게 참 정리는 됐어요. 그 간사로 안건이 올라가 통과됐나요?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위원장 아니에요. 위원장만 전임의 경우에도 유상범 간사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비가 붙어서 몇 주째 간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만으로 벌써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관심을 상당히 이제 추나 대전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싸울 사안이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할 거 많은데 왜 이것 갖고 싸우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시작부터 싸움이 붙은 거죠. 사실은. 삿바 싸움인가요? 삿바 싸움? 삿바 싸움이죠. 또 향후 또 이 추나 대전이 또 지방선거에서 또 어떻게 붙을지도 모르겠네요. 가능성 높아 보여요. 가능성 높아 보여요?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둘이 만날 가능성은 있어요.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따로. 그 가능성 알겠습니다. 꽤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열람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민주당 법사위원들만 찾았고요. 그렇죠. 약 한 94분 정도, 74분 정도 됐나? 79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들만 분명히 봤는데 한 19초짜리 영상이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세 분이 보셨어요? 네, 뭐 봤어요? 직업적으로 봐야 직업적으로? 되니까 구해서 봤는데 정말 어땠습니까? 힘들었다. 힘들었어요. 보기 힘들었어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직후에 목격담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그중에서 서초동 그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근처에 있는 목욕탕에서 윤석열을 봤다라는 게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덩치가 크고 뽀얗더라. 그래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묘사하긴 그렇지만은 얼핏 본 그 장면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힘들었는데 이게 약간 미스테리기는 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안쪽으로 구치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휴대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희구 부속실장이 예전에 그거 총무비서관인가요? 그 가지고 들어갔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안 검색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의원들은 그래서 다 놓고 갔는데 누가 그러면 이걸 찍은 것인가? 이 보안 규정을 어긴 것인가? 이제 법무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의원들은 불을 끄고 봤다는 거예요. 불을 끄고 봐서 불을 끄고 찍은 화면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때 재생된 그 내부에서 있는 사람이냐, 뭐 다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냐 여러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서울구치소 내부자 그야말로 교도관이 됐던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찍어서 유출시킨 거라면 문제가 크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공개 여부가 논란이 돼서 공개가 결정된다고 하면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법사위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공개가 되는 게 이제 어떤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의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이건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단으로 유출된 동영상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죠. 근데 이 애초에 동영상 공개 논란을 촉발시킨 거는 분명히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입니다. 이쪽에서 무슨 가혹행위를 당했다, 뭐 온갖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사실 확인해 보자, 동영상 보자, 뭐 동영상 그래요. 공개하자 이렇게 논쟁이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범여권의 의원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는 그런 장면 없었다. 예. 무슨 가혹행위나 이런 거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허위 주장을 한 변호인단이 책임을 져야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먼저 그 CCTV 공개 여부. 우선 이재명 정부 입장이 공개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런 법무행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건 이재명 정부 아니니까 정성호 장관이 하지 말자. 이분도 처음에는 뭐 공개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돌연 한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는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미 정상회담과 굳이 결부시켜 본다면 지금 뭐 미국에서 김리치 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한국에서 뭐 지금 참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또 전직 영부인에 대한 조사도 지나치다 이런 얘기도 하고 혹여 지금 이게 지금 미국 반응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트라우마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전직 대통령인데 그때 이제 그쪽도 잭 스미스라는 특검한테 이제 7억 원을 당하고 뭐 수색도 당하고 하니까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게 있는데 이번 워싱턴 조야를 가니까 그런 게 확인이 됐는지 이후에 지금 뭔가 좀 이재명 정부가 이런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 대한 태도가 좀 이런 거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저는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맞는 그 입장을 보인다고 봐요. 한 전직 대통령이고 둘째 기본적으로 CCTV가 갖는 이유는 그 안에 보안이라든가 그 재소재 안전, 개호 이런 것이지 이것을 지금 공개한 사례가 전에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법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망신 주기 같은 것인데 아니 망신이야 윤 전 대통령의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해 가면 그게 망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애초에 목적에 다른 목적으로 찍은 그 CCTV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저는 입장을 바꿔서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정부 쪽 우리 대통령 쪽에 이화영 전 지사 같은 분 이분 지금 대북송금 이런 거는 지금 중형을 받았지만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죄가 많아갖고 지금 뭐 재판 받고 있어. 이분 만약에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나가지고 검찰들이 가서 당신 조사받자고 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도 거부할 권리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버티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똑같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도 끌어내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속옷 발언을 했다. 이러면 지금 민주당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좀 봐야 된다고. 그건 오해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거는 재소자가 그러니까 재소자가 그 안에서 안 나올 권리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약간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맞는데. 잘못 오해하신 거고. 그러니까 피의자가 조사받으면서 진술을 안 할 권리, 이른바 진술 거부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이 더군다나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집행을 해서 끌어다가 수사기관에 데리고 오는 이른바 인치할 권한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거를 거부하는 거는 사실은 정당한 법 집행에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전문가도 맞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다만 맞는데 실질적으로 인치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검찰 최고위직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거 왜냐하면 그 이미 구속된 사람한테 별건으로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당연히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장이 있으면.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를 하면은 강제로 끌어내지는 않아 온 것이 그동안에 쭉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관행이요? 아니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오는 거지. 지금 근데 여러 케이스에서 다 그랬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러다 이제 이게 이 공개 여부가 아니라 가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봤고 일부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소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이 그럼 차라리 다 공개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공개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럴 바에는 공개하는 게 낫겠다라는 취지인데 그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럴 바에 같이 가서 봤어야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왜 안 봤어요, 본인들이? 아니 본인들 뭐랄까요? 하여튼 국민의힘 쪽 주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같은 편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주장을 해서 이 논쟁이 촉발된 건데 그렇다면 가서 정말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본인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왜 안 간 거예요? 왜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본적으로 아까 저는 같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또 지금 그 국민의힘은 정치 국민한테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 살피는 어떤 그 공당 입장에서 기본적으로는 우선 CCTV 지금 열람 자체가 이게 지금 아까도 계신 망신 주기 용도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는데 신동욱 의원하고 직접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했더니 그래서 본인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받고 원래 다 보지 말자.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법무부 장관부터가 공개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예. 그걸 왜 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본인들 유리하게 당연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들 유리하게 뭐 윤 대통령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근데 볼 때에는 만약 정말 그렇게 속옷만 입고 끌려나고 이러는 그 모습을 본 국민이 볼 때 예.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땡깡을 부리고 뭐 아주 문제가 많다 이렇게만 볼 것이냐 오히려 너무 좀 지나치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대통령이었고 또 물론 잘못을 했지만은 저렇게까지 억지로 끌어내느냐 해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거 진짜 국민 앞에 어느 쪽이 예.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 이제 생각이긴 한데 어느 쪽이 과연 그 이제 화면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내릴지 우리는 한번 좀 던져보자. 예. 지금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뭐죠? 무슨 얘기냐면은 신도국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네. 이게 지금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사실상 정치적인 사안이 됐으니까 민주당에서는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예. 신동국 의원이 모든 국민의힘을 대표로 하진 않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무게감 있게 얘기를 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만 합의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래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선거 전에 당 대표 선거 전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예. 접견하시라. 접견해가지고 우리 공개 좀 하겠습니다. 동의 좀 해주십시오. 동의를 구해오면 돼요. 예. 그 정도 접견이라면은 국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 목적에 그래서 다 이렇게 동의를 하면은 저는 공개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예. 예. 그 공개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여부 판단? 오히려 아니 뭐 윤 대통령 잘못한 건 맞는데 예. 저렇게까지 이제 그 하여간 좀 지나치게 예. 막 그 좀 물리적으로 막 대통령 고통을 받는 모습이 마냥 나온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저거는 좀 정부가 좀 지나쳤네.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좀 국민의힘은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뭐 그냥 그 자체로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지금 좀 전에 김영남 의원 말한 대로 체포영장까지 나왔는데 저렇게까지 수사에 협조 안 할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갈지.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주목되는 건 예. 국제사회 반응입니다. 지금 한국의 국격이 한 세계 10위쯤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또 현직 대통령이 사실은 끌어내려지자마자 구속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나 그쪽에서 나오는 대로 속옷만 입은 채 대통령이 막 이제 끌려 나오고 하는 게 사진만 전 세계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럴 때 전 세계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특히 미국 그런 것들이 또 주목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게 뭐랄까요, 그 공개된 자리에서 지금 떠도는 동영상은 사실 유출 경위도 불명확하고 공식적으로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정말 법사위 회의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됐을 때 외신들도 이제 많이 인용을 하고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전직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리고 그 변호인단이 정말 엉뚱한 주장을 했다면 변호인단이 사과하고 예. 반성하고 공개 사과를 해야죠. 자기네들이 엉뚱한 얘기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매듭 지으면 끝나요. 예. 근데 자꾸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럼 보자. 그럼 국민들께 공개하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 예. 변호인단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 CCTV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고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과 윤 전 대통령 면회가지고는 좀 다른 생각을 밝히면서 약간 중도 외연 확정 쪽으로 장동혁 후가 가려고 한다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제 선명하게 목소리 내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는 그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일단 당선이 급하니까 네. 김문수 당시 후보보다 더 매운맛으로 이제 당선이 된 거죠. 네. 근데 대표 되고 나서는 약간 그 각도를 틀고 있어요. 각도를 아무래도 틀고 있다. 당 대표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네. 전당대회 때 했던 발언대로 그 방향으로 쭉 가면 망한다는 걸 잘 알 테니까 예. 그런 건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또 입장이 다르죠. 왜냐하면 무명의 정치인에서 일약 최고위원이 됐단 말이에요. 예.
본인의 색깔을 잃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더 매운맛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김민수 최고위원은 뭐 어떤 정치적 기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향해서 이제 당원 소구력을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하고 김민수 최고가 대변하는 이른바 그 내란 옹호층하고의 충돌이 결국엔 일어나지 않을까. 충돌, 김장 대첩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분이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이 득표 전광판을 좀 유심히 항상 새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보면 당심하고 이제 여론조사하고 나뉘잖아요. 네.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60%, 장동혁 대표는 40%가 안 돼요. 39점 몇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로 당심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18만 5천 표 정도, 김문수 후보가 16만 5천 표 정도. 이걸 보시면 딱 나오는데 대표 되기 전에는 당이 중요하지만 대표된 다음엔 뭐예요? 당 지지율이 중요해요. 당 지지율은 당원 대상으로 안 해요. 맨날 갤럽, 리얼미터 맨날 나오고 하면 이건 국민 여론이면 자기 장동혁 지지율 생각하면 국민에서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늘리려면 결국 중도 확장이 수학적으로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삼각파도 속에 갇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가 지금 그 내란 특검에서 나오는 지금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추경호 의원 수사 이거는 이제 먹구름이 밀려오는데 정당 해산의 먹구름이 지금 한쪽에서 밀려오고 있고요. 한 축은 이제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해서 1억 원 받았다라는 의혹과 있고 2월과 3월에 한학자 총재에게 절한 것까지는 인정했어요. 그때 쇼핑백을 2번을 받아왔다라는 거잖아요. 윤영호 측의 세계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쇼핑백 하나에 한 5억 원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 꽉 채우면은 한 10억 받았는데 이거 만약에 기소가 돼서 이게 유죄가 되면은 일단은 선거보조금 다 소위 말해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파도가 하나가 몰려오고 있고 어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고성국 TV 고성국 박사 진행하는 거기에서 기초단체장 30개 공천권 달라 우리한테 그거 보도까지 나왔어요.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구서가 이제 날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이제 그쪽 강성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고 그쪽에 면접도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성 그으려고 하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는 전환기 씨를 의병이다. 그러니까 너는 계속 바깥에 서 있어 이런 건데 그들은 참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개국공신인데 왜 우리를 홀대? 그러면 이게 지금 파도가 지금 곳곳에서 밀려오는데 이거를 지금 장동혁 호가 잘 대처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경랑 속에서 이렇게 떠다니다가 좌초할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필평론가의 삼각파도 몰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왜냐하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국회의원 총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방선거가 제일 판이 커요. 시장이 제일 크게 열려요. 근데 이 큰 시장이 지금 열리는데 어떤 경제적인 이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유튜버들이 이 판을 그냥 지나쳐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생사가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충돌이 불가피하거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그냥 굴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강철원 원소장께서는 저는 근데 뭐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이재명 정부도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어제 그때 한동안 좀 이제 피곤해서 찾아보지도 않던 장관 청문회를 다시 국민들이 봤잖아요. 최고진 장관 교육부 장관 청문회 보니까 이 사람은 교육부 장관이고 교육 대상이잖아요. 교육 대상을 넘어서 지금 보니까 사실은 저 정도면 깜빵해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리의 연속이고 교육부가 아니고 이러다가 사과부 후회부가 되겠다. 저 사람 장관 되면 이런 거 아니까 사과와 후회만 끝없이 하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도 몰랐겠습니까? 몰랐다면 그건 전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자격이 없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이번 전교조라든가 지금 여기도 청구서 날라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바로 전임 후보였던 이진숙 장관도 그렇게 낙마를 했는데 또 이렇게 그야말로 그냥 위험성이 많은 인물을 왜
어쩔 수 없이 지명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지금 청구서 엄청 날라오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1기 내각은 이재명 내각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채권자 내각이야. 다 지금 채권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 그 고용노동부는 뭐 민노총, 지금 교육부는 전교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말 색깔 들어간 인선은 정성원 법무부 장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다른 요거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청구서에 연연했다가는 오히려 당장 돌아오는 어음은 막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파산한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여야 모두 청구서 정치 그만하고 정산 정치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좀 정치를 해라. 네. 잘 들었습니다. 청구서 정치. 네. 여야가 지금 딱 맞닥뜨려 있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원래 법사위에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까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잖아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게 요새 보면 그 뭐랄까 좀 더 강한 맛, 매운맛이 나오면 그냥 그거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당 내에서 이른바 3대 특검의 뭐 연장 내지는 인원을 보충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물밑에서는 세 개를 다 할 필요가 있냐. 김건희 특검은 분명히 필요하다. 나머지 두 개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세 개 다 하자. 뭐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도 지금 보면 뭐 분위기로 봐서는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요?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가능성 저는 기본적으로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 그냥 과거와 같은 지금의 시스템으로 하더라도 분명히 유죄가 나고 중형이 선고될 건데 괜히 내란 특별재판부 때문에 뭐 무죄 날 걸 내가 유죄 받았다라는 엉뚱한 주장을 할까봐 그것 때문에 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이 갖고 있는 삼권 분립 훼손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김영남 의원께서는 별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고 정무적인 이유에서 그냥 반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또 핵심적인 질문을 하시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1948년도에 있었던 반민특위와 같이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재판소를 구성하는 건 분명히 위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도 판사 중에 뭐 이렇게 구성을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란은 좀 피해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건 배당은 사실은 랜덤 배당이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을 깨고 예외를 둔다는 측면에서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를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는 이제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게 이를테면은 두 번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반민특위하고 3.15 부정선거. 이때 이제 특별재판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견될 만큼 아주 비상한 문제고 이거를 특별재판부를 둬서 다뤄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인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죠. 특히 지규현 판사에 대한 불신. 그래서 사법부도 사실은 이 신뢰 문제를 좀 본인들이 회복할 좀 뭐 임무가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뭐 접대받았다. 지규현 판사. 그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조사를 했는데 가타부터 얘기가 없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밝혀야지 뭐 이게 또 더 진척이 나가는데 그냥 뭉개고 있는 거. 이거는 사법부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다만 예전에 이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거가 근거가 헌법의 부칙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 그럼 헌법의 부칙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군사법원을 빼고는 특별재판부 같은 거를 만들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게 만약에 이제 위헌 소송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 갈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오히려 이 단죄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만에 하나 이게 위헌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이 내란 불법 비상계엄 자체가 우리의 일상적인 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유죄가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이제 우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천대엽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예. 아주 강하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그저 국회에서 질문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원래 법원 행정처장 나와서 짧게만 답변합니다. 예, 근데 한 거의 3-4분 이상 얘기를 했어요. 작심하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 그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계엄했을 때 그 계엄 다음 날 바로 본인이 국회 출석할 일이 있어서 해서 이 문제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이것은 윤 대통령의 계엄은 국회의 헌법상의 권능을 침해한 그러한 위헌적인 행위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무슨 얘기야? 그때는 그렇게 국회가 가장 이제 윤 대통령의 범죄 중에 큰 게 국회의 권능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예. 법원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 국회가 이제는 법원의 권능을 침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그거부터가. 예. 그래서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 자체로 당신들은 지금 헌법상에 보유된 그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 예.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또 헌법상에 인정된 우리 법원의 권한을 당신들이 어떻게 예. 침해할 수 있느냐 이 한마디로 저는 다 정리된다고 보고요. 그래요. 예. 저 한 가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한테 너무나 지금 다들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영장 기각 판사라든가 예. 또 선거법 2심에서 완전히 무죄를 때리는 판사들 이분들도 그럼 못 믿어가지고 만약에 국힘이 만약에 여당이었으면 예. 판사 다 바꾸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용남 전 의원은 이게 실제로 특별재판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은 이제 좀 더 매운맛이 항상 이기는 분위기인 그러니까 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틀림없어요. 뭐 예. 양쪽 다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예. 이 논쟁이 촉발된 원인은 사실은 직위원 판사예요. 네. 법조인인 제가 봐도 지금 내란 재판의 진행 상황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직위원 판사는 이 사건 재판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예. 아니 이거를 어떻게 두고 보느냐. 새부터 이제 특별재판부 논쟁이 촉발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물론 법원 자체가 재판부의 어떤 재판 진행이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을 대단히 금기시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지켜보기엔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 예. 재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몇 년이 걸려도 안 끝나요. 이거 말이죠. 한 가지만 여쭈면요. 지금 형사수사부 딱 바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특검에서 아무리 조사해봤자 예. 윤석열 대통령 거부하면 다시 재판에서 전부 다시 불러요. 그거 잘 써먹은 분이 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에요. 이 선거법 1심만 2년 2개월로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저 강규태 판사한테 하고 싶어요. 네. 그때 저 선거법 재판할 생각이 있었는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치권 이슈 국회 썰자 용희로 오늘 첫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